자, 교과서는 32쪽 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화학에 이어서 오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조금 오늘 수업하고 난 다음에 요번 복습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원소 주기율표 했죠? 네, 주기율표하고 원소들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죠? 네, 오늘 얘기할 거는 난 요거부터 좀 얘기할까? 원자 구조하고 원소 주기성인데 32쪽부터 대략 큰 내용으로 얘기하자면은 오늘 이 수업 한 방으로 사실은 화학은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땡긴다고 봐야 돼요. 딱 한 20분 정도의 수업만 하면. 알겠어? 그러니까 큰 가이드는 다 던져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라기보다는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자 구조예요. 뭐라고? 원자 구조인데 일단 원자는 중심에 누가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이 놓여 있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상태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자 핵의 플러스 값만큼 누구를 가지게 된다?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됐어요? 이때 주의할 점.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막 놓여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막 오다 보니까 돌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톰슨 음극선 실험, 러더퍼드 뭐 이런 게 쭉 옵니다. 됐나? 해가지고 최근에 와서 이제 알게 된 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제 얘기할 거는 이거예요. 가장 큰 건 전자가 특정 궤도에 잡혀있다. 뭐라고? 그리고 궤도 운동을 한다. 주의할 점. 궤도 운동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 사실은 전자는 일정 궤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원자 핵이다.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요 거리상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는 요 거리에 해당하는 모든 구면이 있지. 그 위에 전자가 꼭 궤도 운동이라는 게 원운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위에서 막 미친 듯이 왔다 갔다 버쩍버쩍 거리는 상황이라 이래 보시면 돼요. 됐나? 됐어요? 그래서 그 궤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원자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중심에 일단 누가 있다? 원자 핵이 있고 편의상 우리가 그릴 때 주변에 껍질이 이렇게 전자 껍질이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원자든 간에 껍질은 걔가 전자가 놓여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고 알겠어요? 전자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놓일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자 껍질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전자가 예를 들어서 얘가 수소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수소면 가운데 원자 핵이 가지는 플러스 전기값은 얼마입니까? 양성자 한 개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전자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없는데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슨 상태? 네,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부르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제일 안쪽 궤도를 K 껍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K란 뭐고? 요 순서로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한대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쓰는 방식은 넘버를 붙여서 n은 얼마? 1부터 해서 2, 3, 4 쭉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근데 우리는 어차피 다루는 게 어디까지만 다루느냐 하면은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됐니? 주의할 점. 한 껍질당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K만 2예요. 얼마? 2개 들어가면 끝이야. 나머지는 8, 8, 8 이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원래는 이게 아닌데 우리 그냥 쉽게 익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이제 요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1번부터 대략 조금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1번이 누구지? 자, 수소는 1번입니다. 맞아요? 원자 번호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얘는 가운데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전자 궤도는 몇 개 필요하다? 전자는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제일 안쪽 궤도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러면 되죠. 됐어? 그 다음에 조금 띄어서 2, 13, 14, 15, 16, 17, 18.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헬륨인데 헬륨은 2번이긴 하지만 18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가운데는 얼마? 플러스 2에 역시 궤도는 몇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으면 되고 두 개가 빙글빙글 돕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이 누구죠? 3번이 리튬입니다. 리튬은 가운데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전자가 총 어쨌든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한데 안쪽 궤도에는 몇 개가 들어가고 2개 꽉 차고 1개가 더 필요하네요. 그래서 껍질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 됐어요? 그렇다면 4번인 누구는 베릴륨은 플러스 4에 안쪽 껍질에 몇 개? 2개 있고 그 바로 바깥쪽 껍질에 2개가 놓여 있겠네요. 됐나요? 별거 없죠? 쭉 갔다고 생각합시다. 됐나? 그러면 17쪽에 해당하는 놈이 9번이 있죠? 9번이 누굴까요? 플로린이죠. 플로린은 얼마? 플로린은 9번이니까 플러스 9에 그 다음에 안쪽 궤도에 몇 개? 2개, 바깥쪽 궤도에 몇 개가 차 있다? 7개가 차 있는 거예요. 됐니? 요 상태다 이거예요. 됐어? 그 다음 누구? 10번이 네온입니다. 네온은 플러스 10에 안쪽 궤도 역시 몇 개? 2개, 바깥쪽 궤도에 8개가 차 있는 거예요. 이제 꽉 찼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11번이 누구? 나트륨은 가운데 플러스 11에다가 제일 안쪽 궤도 2개, 그 바깥쪽에 8개, 하나 더 필요하지. 총 11개니까. 그래서 제일 바깥에 한 개가 돌고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위하고 어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쭉 채워지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요거를 전자 껍질에 따른 전자 배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자, 잘 들어. 정확한 인과관계는 우리가 모른다 칩시다. 됐어요? 요렇게 되어 있고 각 원소가 원자 상태일 때 뭐일 때? 원자 상태일 때 화학 반응을 시켜보니 뭘 해보니? 화학 반응을 시켜보니 어떤 패턴을 찾은 거예요. 됐니? 첫 번째 몇 쪽? 여기 있는 새끼들은 헬륨을 제외하면 누굴 제외하면? 뭐 헬륨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다? 전자 껍질이 꽉 들어찼다 이거예요. 특히 제일 바깥쪽에 뭐가? 제일 바깥쪽이 몇 개씩? 8개씩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헬륨만 제외하고 뭐만 제외하고? 근데 꽉꽉 차 있는 놈들을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는 놈들을 전부 반응을 시켜봤더니 이 새끼들은 뭐를 안 하더라? 반응을 안 해요. 진짜 미친듯이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 겨우 할까 말까.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공통점이라고 뭐밖에 없노? 저 전자 껍질이 뭐 최외곽 전자가 8개로 꽉 차 있다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됐니? 됐어요? 물론 이렇게 내린 결론은 나머지 1쪽에서 17쪽까지를 어떤 반응을 시켜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됐나?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원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전자 배치를 이룰 때 최외곽 전자가 8개를 채우는 것이 가장 어떻다? 안정적이다라고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됐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잘 들어. 실제로 몇 쪽만 놓고 1쪽 일단 수소는 제외시켜. 알았어? 아니 넣어도 상관없어. 잘 들어. 1쪽에 있는 놈들을 몽땅 끌고 와가지고 얘네들을
가만 내비뒀더니 뭐 했더니 가만 내비뒀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한 개가 훌러덩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별다른 반응을 안 시켰는데. 됐어? 그러면 잘 들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하나씩 훌러덩 날아가면 남은 모양이 누구하고 동일해지노? 얘는 얘처럼 되고 얘는 얘처럼 되죠. 즉 원소가 원자 상태일 때 가만 내비뒀는데도 변화를 했다.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지 스스로가 안정이다, 불안정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18쪽처럼 됐다는 것은 18쪽이 원래 반응도 안 하는 데다가 전부 다 가만 내비놓으니까 18쪽처럼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최고 안정적인 구조가 누구다? 18쪽이란 얘기예요. 됐니? 그러면 결국 1쪽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18쪽처럼 돼? 전 두 가지 경우의 수죠. 가지고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한 개를 튕겨내거나 아니면 7개를 받아들이거나 됐나? 어느 게 쉬울까? 네, 자연계의 카오스 이론이라고 흐름은 가장 간단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됐니? 편안한 방식으로. 됐나? 에너지가 적게 드는 곳. 됐어? 한 개 날리는 거예요. 됐나? 그러면 17쪽은요? 그렇죠. 얘는 하나 얻는 거예요. 7개 터는 것보다 하나 얻는 게 어떻다? 낫다. 2족은요? 2개를 털거나 6개를 얻는 방식이 있는데 2개를 터는 게 낫죠? 그 다음에 16족은 안 봐도 최외곽 전자가 6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6개를 터는 것보다는 2개를 얻는 게 낫네? 맞아? 여기서 질문. 2족이 터는 게 쉽겠나? 1족이 터는 게 쉽겠나? 1족이 한 개 터는 게 훨씬 쉽죠? 똑같이. 17쪽이 하나 얻는 거하고 16쪽이 2개 얻는 거하고 어느 게 쉬울까? 17쪽이 얻는 게 쉽죠? 자,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1쪽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맞아? 그 말은 동일한 명칭을 붙였다라는 것은 동족이란 뜻이야. 됐니? 동일한 성질. 됐어? 됐어? 그 다음에 17쪽은 할로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즉 1쪽 원소들과 17쪽 원소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 한 개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 반응성이 크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됐어요? 물론 반응하는 경향은 얘는 잃어버리는 거고 얘는 얻는 경향이죠. 됐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면 13족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요? 13족은 3개잖아. 13이니까 3. 3개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유튜브 보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족번호에 1의 자리 숫자가 뭐를 의미한다고? 원자 상태일 때 최외곽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됐나? 13족이면은 1의 자리 숫자가 3이잖아. 그럼 최외곽 전자가 몇 개요? 13족은 3개란 뜻이지. 그럼 걔는 안정화되려면 3개를 털든 5개를 얻든. 됐어요? 그럼 뭘 한다? 3개를 턴다. 그럼 반대로 넘어가서 이면 15족. 몇 족? 15족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5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5개 터는 것보다는 3개를 얻어서 3-2 음이온이 되는 게 낫죠? 맞아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1족에 비해서 2족이 변화하기가 좀 더 어렵겠지? 당연히 13족이 2족보다 반응하기가 좀 더 어렵겠죠? 그 다음에 17쪽보다는 16쪽이 어렵고 16쪽보다는 15쪽이 어렵겠지? 결론 18쪽을 제외하면 뭐를 제외하면 주기율표의 중심에서 양 사이드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됐니? 됐어? 두 번째, 같은 종족은 같은 패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됐나? 1쪽은 전부 어떤 패턴? 전자를 몇 개만 잃어서 한 개만 잃어서 플러스 1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다. 된다. 그리고 상온에서는 얘네들은 몽땅 고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딱딱한 금속이 아니라 어떻다? 무른 금속입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놔두면 반응성이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가만 내비두면 금속으로서의 반딱반딱한 광택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검은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불투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금속도 거울과 같은 성질이 있잖아. 약간 비치잖아. 처음엔 비쳐 보였는데 조금 시간만 지나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버리는 바람에 불투명해져 버려요. 투박한 색깔로. 됐나?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결국 가운데로 올수록 반응성은 어떻다? 작아지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놈은 첫 번째 1쪽에 있는 누구? 리튬, 나트륨, 그 다음 누구? 칼륨까지. 요게 누구다? 1쪽 알칼리 금속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성질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크게 생각하면 이거지. 일단 금속이야. 뭐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일 때 고체, 액체, 기체. 고체. 그런데 딱딱하지는 않아. 졸라 잘 부러져. 됐어? 이게 뭉개집니다. 마치 전에 그 정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냉장고에 넣어둔 버터나 마가린처럼 꺼내가지고 숟가락으로 쭉쭉 끓으면 쭉쭉 끓기듯이. 됐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공기 중에 산소하고 쉽게 결합을 합니다. 그럼 잘 들어라. 물에 넣으면 될까? 질환이 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자유운동을 하고 있는 산소를 잡아 당길 정도면 물은 H2O가 집합체 아니야. O가 졸라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반응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하고 반응할 때. 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17조. 17조는 하나 얻는 반응성이 졸라 큰 거예요. 됐니? 음이온으로 변해서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되려는 성향이 셉니다. 됐니? 그리고 얘네들도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저끼리도 결합을 잘하고 산소하고도 얘네들이 또 결합을 잘합니다. 이때 결합은 잘 들어. 만약에 할로젠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인데 금속하고 만나면 이온 결합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래 생각해. 이온 결합은 무조건 한 놈은 금속이고 한 놈은 비금속이야.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났으면 무조건 이온 결합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는 우리가 안 다룸.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비금속끼리 결합하면 혹은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비금속이 결합하면 무조건 공유 결합 되겠습니다. 뭐 된다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 13족은 3개 턴다 그랬지? 15족은 3개 얻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14족은? 씨발, 4개를 턴을 수도 있고 또 4개를 얻을 수도 있네. 그럼 잘 들어. 보통 전자를 털면 뭐가 되는 거지?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얻으면요? 음이온이 되잖아. 잘 들어. 왜 그 지랄을 해? 누구처럼 되려고. 18쪽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맞아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옥텟트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넘어가. 그런 게 있어. 알았어? 됐어? 결론 이거야. 1쪽에서 13쪽까지는 금속이에요. 뭐라고? 얘네들은 양이온으로 변하는 게 제일 쉬워서 일단 양이온으로 변하는 거를 선택하는데 그래서 이온 결합하는 게 주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7, 16, 15족은 음이온이 돼도 되고 사실은 공유 결합을 해도 돼요. 뭘 해도 된다고? 그래서 14족은 대표적으로 탄소입니다. 누구? 탄소는 굳이 이온으로 변신하지 않고 오로지 뭘로만 다양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옥텟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탄소는 공유 결합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 같은 물질의 종류가 어떻다고? 매우 다양하고 크게 만들어질 수 있고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탄소 자체가 안정적인 거야? 아니고 탄소가 정말 다양한 공유결합을 통해서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안정적이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14족은 억지로 만들면 이온을 만들 수는 있으나 자연 상태에서 엔간하면 탄소는 공유결합만 합니다. 뭐만 한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얘기. 금속은 저것끼리 몰려있을 때는 금속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뭘 한다고? 금속결합을 합니다. 됐어? 그 다음에 주변에 비금속이 많으면 뭘 한다?
이온 결합을 합니다. 됐니? 화합물을 이룰 때는. 됐어요? 그러면 금속의 성질만 쭉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첫 번째, 금속은 한 개를 잃건 두 개를 잃건, 왜냐면 이족도 금속이야. 1족은 알칼리 금속이고요. 2족은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뭐라고? 토금속. 됐어? 어쨌든 금속이죠. 패턴은 한 개를 잃어버리느냐 두 개를 잃어버리느냐 차이와 반응성의 크기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잘 들어요. 금속은 일단 모두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예외 딱 한 놈 있어요. 누구? 수은 되겠습니다. 액체. 됐어? 두 번째, 고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이거는 반응을 안 했을 때입니다. 됐니? 만약에 반응을 해버리면 광택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반응 정도의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차이는 있으나 공기 중에 놔두면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녹슨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이 평상시에는 이런 형이잖아. 반딱반딱하고. 녹슬면 어디 되노? 빨간색이나 갈색으로 바뀌는데 마치 고춧가루 막 엉겨 붙은 것처럼 되잖아. 거기에 광택이 있더나 반딱반딱거리는 성질이 사라지죠. 됐나? 됐어요? 즉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그거를 나온 녹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산화물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물에 들어가도 산화를 합니다. 물과 반응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모두 이온이 된다면 뭐가 된다? 예외 없이 전부 양이온이 됩니다. 잃어버리는 개수는 몇 쪽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됐나요? 됐어? 그러면 비금속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항목으로 적용하면은 안 돼. 내가 지난 시간 역시 강조한 거야. 비금속은 금속이 아닌 모든 놈들이죠. 따라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온에서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할로젠은 고체인 놈도 있고 아이오딘이죠. 그 다음 브롬 같은 경우에 액체인 놈도 있고 기체인 놈도 있고 지 멋대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됐나? 그래서 자, 그러면 금속은 모두 양이온이 됐대. 비금속은 모두 뭐? 금속은 모두 뭐? 음이온이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양이온이 되지 않을 뿐. 그래서 잘 들어. 18쪽도 비금속이지. 금속은 아니잖아. 18쪽은 뭐고? 모두 그냥 원자 상태 유지. 결합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자. 지가 제일 잘났어. 알았어? 17쪽은요? 17, 16, 15쪽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거나 혹은 공유결합을 합니다. 뭘 한다고? 14쪽은요? 공유결합을 주로 많이 합니다. 됐니? 마지막 한 놈 남았습니다. 수소는요? 이 새끼는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양이온이 됩니다. 근데 금속은 아니죠. 왜요? 금속 결합을 하지 않고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금속이라는 거는 어떤 이 패턴이 딱딱딱 성질이 전부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잖아. 그래서 비금속이라는 건 전부 다 그 반대로 다 설정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다 틀립니다. 최소한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18쪽, 그 다음에 17쪽에서 15쪽, 그 다음 몇 쪽? 14쪽, 그 다음에 너무너무 예외적인 놈 누구? 수소. 최소한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의 상황, 이온화가 되느냐, 어떤 결합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웬만한 거는 중간고사 범위가 37쪽까지죠. 예, 다 됐습니다. 쉽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 뭐를 제발 외워라. 주기율표 외워놓으면 제가 얘기했죠.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는 뭘 의미할까? 볼래? 1주기는 뭐? 얘들 둘이지. 2주기는 요래 네 놈이지. 같은 주기인 경우에 어떤 점이 공통점입니까? 그렇죠. 채워진 바닥 상태일 때 채워지는 전자 껍질의 수, 필요수. 됐어요? 족은 1의 자리 숫자만 생각하면 총 전자수와 상관없이 뭐 최외곽에 존재하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 됐습니까? 하나 물어볼게. 규소
몇 쪽? 이게 팍 나와야 된다고. 14족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최외각 전자 몇 개? 4개. 따라서 얘는 어떤 반응을 주로 할까? 그렇죠. 공유결합을 미친듯이 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너무 잘하는 놈은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낸다며. 탄소가 어떤 거?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도 세 종류를 만들어내지만 각각의 단백질도 종류가 어때? 엄청나게 많고 탄수화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는 공유결합을 잘하는 놈은 다양한 결합 방식, 다양한 결합 패턴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규소도 같은 14족이니까 공유결합을 어떻게 할까? 잘하겠지. 그래서 그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뭐고? 바로 규소와 산소가 이루어내는 다양한 패턴이 바로 광물과 암석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과 암석의 종류가 3,000종이 넘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광물만 해도.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는 중간고사 치고 나서 아마 다양하게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드노? 주기율표 외우고 원소 1번부터 20번까지 좀 외워주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은 17쪽 요 플로르 밑에 뭐? 염소 되겠습니다. 빙시두 소리 완전히. 염소 그 밑에 브로민 그 밑에 아이오딘 요 정도까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면 내가 여기다가 경계선 뭐 하나 꺼놓은 거 있어. 계단 형태로 이렇게 쭉쭉 꺼준 거 있어. 됐어?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아래는 금속, 오른쪽 위는 나머지는 전부 비금속입니다. 됐나?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율표 중에 주기율표 표만 줘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어떤 지점에다가 가, 뭐 나 해가 한 4개 정도 찍는 거야. 됐나? 해놓고는 가는 어떤 성향을 들고 있어. 나는 만약에 이온 결합을 한다면 이온이 이렇게 될까? 이런 식으로 주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초에는. 근데 그게 그 원소가 뭔지를 외워놓으면 정말 좋지. 근데 외웠다 하더라도 내가 원소 번호를 원소 기호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만 외우지 말고 뭐로 외우라 그랬어? 주기율표를 안 보고 그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는 주기율표의 성질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됐나? 바꿔 얘기하면 얘들 둘이는 오로지 차이는 뭐고? 질량이죠.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차이 나는 거잖아. 성질은 어때? 똑같아요. 둘 다 이온되면 뭐가 된다? 플러스 1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됐니?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질문.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